연방 하원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하원에서 2번 탄핵되는 유일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 후 어제 처음으로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자신에 대한 탄핵과 직무 박탈 시도를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동 사태로 인해 트럼프 그룹은 뉴욕 시와 맺었던 모든 계약이 파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6일부터는 출발 3일 이전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미국행 비행기 탑승이 허용됩니다. 플로리다주에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50대 의사가 16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21만 5,805명 늘어난 2,295만 9,610명, 사망자는 1,777명이 늘어 38만 2,614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4,791명이 늘어 116만 4,562명, 사망자는 186명이 늘어 4만 20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4,587명이 늘어나 59만 4,749명, 사망자는 185명이 늘어 2만 39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3,529명이 늘어 22만 576명, 사망자는 87명이 늘어 6,5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방 하원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하원에서 2번 탄핵되는 유일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탄핵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도 당초 예상보다 많은 10명의 의원이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찬성 232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22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은 당초 예상보다 많은 10명의 의원이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197명은 반대표를, 5명의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탄핵안 표결에 앞서 가진 토론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고 공화당 의원들은 탄핵 추진이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퇴임 직전 탄핵은 불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에 대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반란을 선동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대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서 상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탄핵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은 퇴임 직전 탄핵 추진을 비판하면서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부에서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난입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민주당이 그토록 짧은 시간 내에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실수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하원에서 2번 탄핵되는 유일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원은 전체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 후 어제 처음으로 공개 행사에 참석하고 자신에 대한 탄핵과 직무 박탈 시도를 비난했습니다. 의회 난입 사태에 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고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주 알라모의 멕시코 국경 장벽을 방문해 한 연설에서 수정헌법 25조는 자신에게 전혀 위험 요인이 되지 않지만 조 바이든과 바이든 행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말이 씨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탄핵 사계는 가장 크고 가장 악랄한 마녀 사냥의 연속이라며 탄핵 움직임이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탄핵 추진이 대부분의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분노와 분열,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며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 미국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의 역사와 전통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을 믿고 폭력이나 폭동이 아닌 법의 지배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나라를 치유할 때이며 평화와 평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법 집행과 그 인력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그것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의제의 토대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 6일 의회 난입 사태에 당일했던 자신의 연설은 완전히 적절했다며 선동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습격하게 만든 행동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이 사태를 거론하거나 지지자들의 행동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이 지난 의회 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당시 민주당과 공화당 당사 인근에서 발견된 폭탄이 진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당국은 70건 이상을 기소했는데 용의자 일부에 대해선 선동 및 음모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펠로시 하원 의장실에 침입했던 남성은 법정에 소환됐습니다. 의회 난입 사건을 수사 중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은 12일 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70건 이상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만간에는 100건대로 늘어나 수주안의 기소자가 수백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수사 당국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과 공화당 당사 인근에서 발견된 폭탄은 진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워싱턴 DC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은 단순한 무단 침입에서부터 우편물과 디지털기기 절취, 의회 경관 폭행과 잠재적 국가보안 및 국가방위정보 도난, 살인 중범죄, 시민권에 대한 과도한 폭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소된 이들은 불법 침입과 무기 소지,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일부에게는 선동과 음모죄 등 중대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AP통신에 따르면 의사당 난입 후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의자에 앉아서 기념사진을 찍었던 60대 남성 리차드 바넷이 아칸소주 연방법정에 소환됐습니다. 그는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를 들고 제한구역에 불법적으로 침입했고 무질서와 소란행위, 공공재산 절취 등 절도 혐의로도 기소될 예정입니다. 모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최고 11년 동안 연방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동 사태로 인해 트럼프 그룹은 뉴욕시와 맺었던 모든 계약이 파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그룹으로선 연간 1,700만 달러의 수익원을 놓치게 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늘 MSNBC 방송에 출연해 뉴욕시와 트럼프 그룹 사이의 모든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회사 지도부가 불법 행위에 관여한다면 우리는 계약을 파기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미국 정부에 대한 반란을 선동하는 것은 명백히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한 폭동 사건을 가리킨 언급입니다. 이 사태로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거래해온 도이체방크, 미국 프로골프협회, 부동산 서비스 회사 쿠시먼 앤 웨이크필드로부터 잇따라 결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뉴욕시와의 모든 계약이 파기되면 트럼프 그룹으로서는 연 1,700만 달러의 수익원을 놓치게 되는 셈입니다. 또 뉴욕시와의 계약을 통해 운영 중인 센트럴파크 내 아이스 스케이팅 링크 2곳, 센트럴파크 내 회전 목마, 브롱스의 시소유 골프장 트럼프 골프 링크스도 종료될 전망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스케이트장과 회전 목마 계약은 몇 주 내로 종료될 예정이지만 골프장 운영 계약을 종료하는 데는 여러 달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장은 트럼프 그룹이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 같다면서도 우리의 법적 근거는 매우 강력하다며 새 회사를 찾아 신속하게 넘겨받도록 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오는 26일부터는 출발 3일 이전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미국행 비행기 탑승이 허용됩니다. 외국인 승객뿐만 아니라 미국 국적자에게도 적용되고 한국 역시 적용 대상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방역을 위해 외국에서 오는 2세 이상의 항공편 승객에게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를 요구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는 국제선 승객은 출발 3일 이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검사 증명서를 탑승 전 제시해야 합니다. 음성 증명서류나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됐다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탑승이 거부됩니다. 아울러 CDC는 여행객이 미국 도착 후 3일에서 5일 사이에 다시 검사를 받고 최소 7일간 거주지에 머물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규제는 외국인 승객뿐 아니라 미국 국적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CDC는 검사 능력이 매우 부족하거나 없는 국가에서 오는 여행객의 경우 일시적 면제 조처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검사가 모든 위험을 없애진 않는다면서도 다른 조처들과 결합하면 기내와 공항에서의 확산을 줄이고 더 안전한 여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 만큼 한국도 적용되지만 일반 여행객이 아닌 공무 수행자 등을 대상으로 어떤 예외 조치가 있는지는 세부 지침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항공업계는 외국인의 입국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보다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포함해 유럽 등의 국가에서 미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이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를 금지한 상태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코로나19 변이에는 항체 치료제의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남아공 변이는 항체 치료제의 표적이 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더 극적인 변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의 보호 기능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의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12일 슈미트 퓨처스 포럼에서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남아공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는 항체 치료제의 보호 기능을 회피할 수 있는 더 큰 위협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그것은 단일 클론 항체에 기반한 치료제와 어쩌면 백신의 보호 기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를 개발한 미 제약 일라이릴리의 데이브 릭스 회장 겸 최고 경영자도 남아공 변이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영국발 변이에 대해선 단일 클론 항체 치료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남아공발 변이는 우려하는 것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렉스 회장은 남아공 변이는 항체 치료제의 표적인 스파이크 단백질에 더 극적인 변이를 갖고 있다며 이론적으로 치료 효과를 회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도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표면의 돌기가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50대 의사가 16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평소 기저질환이나 특이사항도 없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CDC가 이번 사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일 뉴욕타임즈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거주하는 산부인과 의사 56살 그레고리 마이클이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지 16일 만인 지난 3일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의 아내인 하이디 네클만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남편이 지난달 18일 백신을 맞았고 3일 뒤 손과 발에서 점상 출혈이 발생해 응급실을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마이클은 면역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결국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클만은 남편이 백신 반응으로 인해 면역 혈소판 감소증에 걸렸다면서 백신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에겐 기저질환이 없었고 과거 어떤 치료제나 백신에도 큰 반응을 일으킨 적이 없었다면서 담배도 피우지 않고 복용하고 있는 약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성명을 발표하고 더 많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이번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시에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화이자는 성명에서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과 직접적인 어떠한 연관성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의 뉴욕주 일반 주민으로도 백신 접종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도 접종 대상이 700만 명 선으로 확대된 건데 실제 접종에는 6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0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접종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뉴욕 주민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1일 뉴욕주가 기존의 의료진과 요양원 입원자, 종사자에서 75세 이상과 교사, 경찰, 소방관과 대중교통 직원 등 1비단계 그룹으로 접종 대상자를 확대한 지 하루 만입니다. 앞서 엘릭세이자 복지부 장관은 ABC 방송에 출연해 최대한 백신 접종을 서두르기 위해 두 번째 접종 분량을 남겨두지 않고 백신을 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도 접종 대상을 65세 이상 연령층을 포함해 65세 미만일 경우도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까지 확대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번 방침에 따라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뉴욕 주민은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도 700만 명 선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뉴욕주의 실제 접종 규모는 주당 30만 회 수준인 만큼 이들을 접종하는 데만 거의 6개월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실제로 뉴욕에서 백신 접종이 더디다는 비판이 큰데 원인이 부족한 공급량인지 아니면 접종센터나 인력이 부족한지 구체적인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2일 미국 프로야구 뉴욕 매츠 구단의 퀸즈 시티필드 구장을 24시간 백신 접종센터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센터는 오는 25일부터 24시간 운영되고 하루 5,000명에서 7,000명에게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민권센터가 렌트가 체납된 뉴욕, 뉴저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에 나섰습니다. 키스 프로덕트가 제공한 기부금이 재원이 됐는데요. 총 400가구에 각 $1,000씩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민권센터 측은 10일 플러싱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렌트가 체납된 뉴욕, 뉴저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렌트 지원 사업은 지난해부터 민권센터가 일관되게 시행해온 코로나19 긴급 대응 스페셜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이를 통해 민권센터 측은 뉴욕, 뉴저지 지역 총 1,480가구에 현금을 지급하고 실업수당 관련 핫라인을 개설해 도움을 제공해왔습니다. 이번 렌트 현금 지원은 렌트가 체납된 한인 중 연방 경기부양금을 못 받거나 실업수당 신청 자격이 없는 등 다른 지원에서 소외된 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가구 원수에 상관없이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 가구 내에서 여러 명이 중복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희망자는 오늘부터 15일까지 민권센터 대표전화 718-460-5600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일주일 내 렌트 체납 상태, 실업 및 생활 상태 등에 대한 간략한 전화 설문조사에 답하게 되고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지정된 날짜에 민권센터에 방문해서 지원금 체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수령은 2월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권센터에서는 또 2월 5일까지 뉴욕주에서 시행하는 2차 렌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신청 대행도 제공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가주 전역에는 자택 대피령이 내려졌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백 명이 모여서 대규모 파티를 벌인 일당이 체포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 슈퍼 전파 전단팀은 지난 9일 벌몬트 슬라우슨 지역과 LA 다운타운의 상업용 건물에서 벌어진 대규모 파티 현장을 급습해 18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은 LA 카운티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법 파티를 적발하고 보건 행정명령을 위반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의 목표는 코로나19 확산을 늦추고 바이러스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학생들은 캠퍼스로 복귀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오스틴 뷰트너 LA 통합교육부 교육감은 백신 접종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작되면 모든 LA 학생들이 캠퍼스로 복귀하기 위해선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뷰트너 교육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 반드시 맞아야 하는 홍역이나 볼거리 백신 접종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측은 학생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될 때까지 지금처럼 원격 수업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코로나19 2순위 대상 백신 접종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물량이 충분하다면 교사와 보육시설 직원 등에 대한 접종은 이르면 다음 달 초쯤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의석수 배분을 위한 인구조사 통계에서 불법 이민자를 제외하려던 시도가 결국 무산되게 됐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년마다 미국 인구를 집계한 결과를 이듬해 의회가 시작한 첫 주 안에 의회로 넘겨야 하지만 코로나 사태 등으로 집계가 늦어지면서 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백악관 법률고문에 한인 자네킴 변호사 등 20여 명을 임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구성한 백악관 팀의 한인으로서는 첫 입성입니다. 연방하원 감독 및 개혁위원회 수석 법률고문이었던 김 변호사는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 연설 작성자와 백악관 인사처 부법률고문을 역임했습니다. 미시간에서 태어난 김 변호사는 스탠포드 대학과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한국 국회가 재외선거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이 유권자 등록을 할 경우 투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선거인 명부에서 자동 삭제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2회 연속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재외국민도 재외선거인 명부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는 재외선거 투표 참여 시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 신청을 하고 선거인이 2회 이상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재외선거인 명부에서 자동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버겐카운티 검찰은 지난 7일 오후 펠팍 460 버겐블러바드 인근에서 53세 한인 여성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니콜라스 소다노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한인 여성은 사고 당일 오후 1시 21분께 차에 치여 하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정 펠팍 시장은 사건 현장을 목격한 한인이 뺑소니 차량을 추적해 경찰에 제보를 해줘 체포가 가능했다며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때때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저녁부터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도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그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